가족 휴먼 드라마 아빠 없는 핏덩이 동생 키우려 덤프트럭에 청춘을 바친 16살 소년 가장. 오빠가 작업 현장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료들과 축배를 들던 눈부신 오후였습니다.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내내 제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속으로는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 우리 큰오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다고 수백 번을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삐 중환자실의 차가운 기계음만이 정적을 가르는 병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미동조차 없는 이 늙고 초라한 사내는 평생을 흙먼지 흩날리는 공사판에서 25톤 덤프트럭과 씨름하며 병든 어머니와 우리 오남매를 걷어 먹인 나의 큰오빠입니다. 며칠 전 작업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저는 의식을 찾지 못하는 반백의 오빠를 중환자실에 남겨둔 채 입원 수속에 필요한 오빠의 신분증과 병원비 통장이라도 찾기 위해 오빠의 낡고 비좁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기계처럼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여전히 짙은 기름찌든 냄새가 배어있는 초라한 방. 저는 다급하게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가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정성스레 비닐로 꽁꽁 쌓인 빛바랜 양철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오빠의 중학교 3년 동안의 성적표들과 낡은 일기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지문과 말라붙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종이 위에는 제가 철저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들이 화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 6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내가 공사판으로 나가야 한다. 울면 안 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니까. 오늘 중학교 성적표를 받았지만 이젠 다 부질없다. 내 동생들은 책을 마음껏 읽게 해줄 것이다. 막둥이가 나보고 아빠냐고 소리를 쳤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번듯한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저는 상자를 거머쥔 채 차가운 방바닥에 엎어져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며 밟고 서 있던 이 눈부시고 평탄한 길은 오빠의 잃어버린 청춘과 피눈물로 짜인 거대한 융단이었다는 것을요. 나의 교만과 철없음이 우리 식구를 지켜주던 저 거대하고 불쌍한 우주를 기어이 무너뜨렸다는 뼈저린 후회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잃고 우리 6 식구가 벼랑 끝에 내몰렸던 40년 전 그 매섭던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먹먹한 저희 가족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이 진실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나의 영원한 우주이자 든든한 아버지였던 우리 큰오빠의 그 처절하고도 위대했던 삶의 페이지를 지금부터 조심스레 넘겨보겠습니다. 40여 년 전 매서운 삭풍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던 산동네 비탈진 판잣집.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오남매를 먹여 살리던 집안의 든든한 기둥.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불의의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지 불과 넉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빠의 나이 겨우 13살. 상장도 채 떼지 못한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린 오빠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과로로 몸져 누우신 어머니, 그리고 배고프다고 아버지를 칭얼거리는 고만고만한 동생들까지 그 모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맞이인 오빠의 좁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끼니를 때울 쌀 한 톨조차 귀했던 시절, 아비 없는 핏덩이 막내의 탄생은 축복보다는 남은 가족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오빠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을 만큼 영특하고 학구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14살, 15살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어머니의 병환과 툭하면 텅 빈 쌀독, 밀린 방세, 그리고 영양실조로 빈 젖을 물고 우는 어린 저와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보며 오빠는 일찌감치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5 식구를 다 굶겨 죽일 수는 없다는 처절한 책임감이 소년의 맑은 두 눈에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빠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16살의 늦은 겨울. 오빠는 남몰래 교과서를 덮고 며칠을 만지작거리던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 속에 조용히 밀어넣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빠는 유독 또래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굵고 어깨 골격도 다부진 우량하였습니다. 그 훤칠하고 건장한 체격 덕분에 10대 중반의 앳된 나이임에도 어른들의 틈바구니인 험한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조수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늦은 밤 오빠는 알아놓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애써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란께 납부금 내지 마시오. 내 덩치면 어른들 목 능히 해낼 수 있음께 당장 내일부터 공사판 덤프트럭 조수로 나갈 거구만요. 이제 우리 동생들 공납금이랑 막둥이 분유는 내가 다 책임질라요. 그날 밤 외풍이 거센 좁은 방 안에는 자식을 사지로 모는 듯한 어머니의 숨죽인 통곡 소리만이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16살의 앳된 소녀는 자신의 다부진 몸뚱이 하나를 무기 삼아 헐렁하고 해진 어른들의 낡은 작업복을 주워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줄줄이 딸린 동생들, 그리고 아비 없는 핏덩이 유복자를 살리기 위해 흙먼지 흩날리는 공사판의 세계로 자신의 빛나던 청춘을 제물로 바치며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또래보다 체격이 건장하고 뼈대가 굵다 한들 16살 앳된 소년이 감당하기에 공사판의 하루는 짐승의 아가리처럼 가혹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동년배 친구들이 따뜻한 교실에서 책장을 넘길 때 오빠는 영하의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허허벌판에서 25톤 덤프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덩치 큰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조금만 행동이 굼떠도 등짝으로 매서운 호통과 거친 욕설이 날아들었지만 오빠는 단 한 번도 변명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앙다문 입술에서 피가 배어날 정도로 이를 악물고 얼어붙은 진흙탕을 뒹굴며 묵묵히 땀방울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오빠를 가장 괴롭힌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나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캐한 흙먼지와 독한 중장비의 기름 냄새는 바로 아버지를 허망하게 앗아간 그 죽음의 냄새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삼켜버린 무서운 사지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16 소년의 속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스패너를 쥐고 꽁꽁 언 쇳덩이와 씨름하다 보면 오빠의 손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시꺼먼 쇠기름이 파고들었습니다. 욱신거리는 허리와 찢어진 손등의 상처 때문에 남몰래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킬 때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과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학교에 대한 짙은 그리움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받은 그 귀한 첫 월급이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손으로 월급 봉투를 통째로 어머니의 이불 밑에 밀어넣으며 오빠는 밀린 방세와 5 식구의 쌀가 그리고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의 밀린 공납금부터 챙겼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거대한 짐을 덜어내고 나서야 오빠는 안주머니에서 남몰래 빼둔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그 돈으로 오빠가 산 것은 자신의 헐어버린 낡은 운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말문이 트여 종알종알 떠들며 집안을 볼볼거리며 뛰어다니는 3살배기 막내 여동생,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는 불쌍한 유복자에게 먹일 고기 반찬과 조그만 털신 한 켤레였습니다. 늦은 밤 흙먼지 투성이가 되어 절뚝이며 대문을 들어서는 오빠를 향해 3살 난 제가 서툰 발음으로 오빠, 오빠 하고 부르며 쫄래쫄래 달려가 안겼습니다. 자신의 꾀죄죄한 몰골과 기름 냄새가 행여나 어린 동생에게 묻을까봐 차마 꽉 안아주지도 못한 채 오빠는 투박해진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저 바보처럼 실실 웃었습니다. 고작 16 어린 나이에 알아놓은 어머니와 굶주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의 거대한 십자가 속에서도 저는 오빠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유일한 삶의 위안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매서운 풍파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오빠의 독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흐르고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오빠의 뼈가 굵어지는 동안
저 역시 어느덧 동네 골목을 볼볼거리며 뛰어다니는 4~5살 꼬마로 자라났습니다. 그 사이 오빠는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며 줄줄이 딸린 동생들의 입에 풀칠을 하고 학비를 벌어오느라 하루도 허리를 펼 날이 없었습니다. 6 식구의 밥줄을 온전히 짊어진 17, 18 소년 가장에게 삶은 매일매일이 숨막히는 전쟁터였지만 집에 돌아와 핏덩이 시절부터 제 손으로 걷어먹인 딸 같은 저를 안아보는 것만이 오빠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빠 없는 유복자라는 꼬리표가 행여나 제 길을 죽일까봐 오빠는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한 피로 속에서도 저를 목마 태우고 비좁은 골목을 쉴 새 없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제게 오빠의 널따란 등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요람이었고 땀과 기름 냄새가 밴 거친 숨결은 저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현장에서 숙식하며 25톤 덤프트럭 조수석에서 새우잠을 자던 오빠가 모처럼 일찍 집으로 돌아온 날 마당 한 구석에서 놀고 있는 저를 보고 오빠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끼니 있기도 벅찬 살림에 장난감 하나 없던 저는 딱딱한 목침 베개에 낡은 보자기를 씌워 등에 업고는 그것이 제 동생이라도 되는 양년신 토닥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동생들 공납금 내느라 허덕이면서 정작 압이 없는 불쌍한 막내에게는 번듯한 인형 하나 사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책감이 어린 소년 가장의 가슴을 또 한 번 무참히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말없이 툇마루에 걸터앉아 어두운 밤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보다 유난히 더 시커먼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쇳덩이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선 오빠의 등 뒤에는 제 몸집만 한 커다랗고 예쁜 토끼 인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고 남들이 꺼리는 위험한 야간 작업까지 자처해가며 며칠을 꼬박 모은 돈으로 읍내 시장에 들러 사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막둥이, 이제 그 딱딱한 베개 엎지 말고 이 예쁜 토끼랑 놀아라. 쇠기름이 깊게 박혀 까칠까칠하고 투박해진 오빠의 큰 손이 그 곱고 보송보송한 인형을 제 품에 안겨주던 순간을 저는 아주 흐릿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기억합니다. 자기 몸집만 한 인형을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펄쩍펄쩍 뛰는 저를 보며 오빠는 그제야 몰래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의 해맑은 웃음소리 하나면 6 식구의 가장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도 덤프트럭 바퀴 아래서 겪는 모든 수모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큰오빠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다정하고 세상 그 어떤 거목보다 굳건한 나의 하나뿐인 하늘이자 완벽한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쉼없이 흘러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덤프트럭 조수로 뒹굴던 16 소녀는 어느덧 20대 후반의 베테랑 중장비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 억척스러운 세월 동안 큰오빠는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대면서도 밑으로 줄줄이 딸린 3명의 동생들을 끝끝내 가르치고 제 몫의 밥벌이를 찾아 하나둘 독립시켰습니다. 동생들의 입에 풀칠을 하고 그들을 둥지 밖으로 떠나보내는 사이 오빠 자신의 찬란하고 눈부셨을 청춘은 25톤 덤프트럭의 거대한 바퀴 아래서 매연과 흙먼지로 바스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낡고 비좁은 집에는 오랜 병환으로 쇠약해지신 어머니와 팍팍하게 건늙어버린 오빠, 그리고 오빠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이자 유일한 삶의 낙인 딸 같은 막내 동생인 저 하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16살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16, 그것은 공교롭게도 오빠가 눈물을 머금고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싸늘한 아궁이에 던져 넣어야만 했던 바로 그 먹먹한 나이였습니다. 오빠는 남들이 꺼리는 위험한 철야 야간 작업까지 자처해가며 기어코 제 손에 가장 비싸고 질 좋은 새하얀 고등학교 교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빳빳하고 새하얀 교복깃을 매만지는 오빠의 뭉툭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반듯한 교복을 입고 오빠 앞에 섰을 때 오빠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입어보지 못한 그 교복을 입은 동생의 모습에서 오빠는 13년 전
가족을 위해 무참히 꺾어버려야 했던 자신의 16 소년 시절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막둥이 참말로 이쁘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오빠 목까지 원 없이 혀봐라. 하지만 오빠의 헌신적인 피땀으로 제 교복이 새하얗게 빛날수록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던 오빠의 낡은 작업복은 점점 더 새까만 기름때로 찌들어갔습니다. 머리가 굵어지고 사춘기에 접어든 저는 그토록 저를 애지중지하는 오빠의 맹목적인 사랑과 우리 집의 가난한 굴레가 조금씩 무겁고 숨막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청춘을 갈아 넣은 돈으로 부족함 없이 학교에 다녔으면서도 저는 친구들 앞에서만큼은 무식하고 거친 덤프트럭 기사 오빠를 감추고 싶어하는 철없는 여고생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피어나는 저의 청춘과 철저히 저물어버린 오빠의 희생 사이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18살 제법 머리가 굵어진 저는 세상을 향한 반항심과 알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사춘기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오빠의 사랑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갈수록 더 맹목적이고 헌신적이었지만 철없는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숨막히는 구속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지 구덩이에서 덤프트럭과 씨름하느라 늘 새까맣게 찌들어 있는 오빠의 작업복, 투박하고 거친 말투, 그리고 우리 집에 그 지독한 가난이 저는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번듯한 양복을 입은 다정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갈 때 저는 저 멀리서 매연을 뿜으며 덜컹거리는 오빠의 거대한 덤프트럭이 보이면 약속이라도 있는 척 골목길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병든 어머니와 우리 오남매를 살려낸 그 거룩한 흙먼지와 땀 냄새가 제 또래 친구들의 코끝에 닿을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압이 없는 유복자라는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허세로 똘똘 뭉쳐있던 제게 20대의 나이에 이미 겉늙어버린 오빠는 그저 제 초라한 현실을 밑바닥까지 확인시켜주는 부끄러운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슬아슬했던 감정은 어느 비오는 저녁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터지고 말았습니다.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돌아온 제게 오빠가 속상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이자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도끼를 기어이 참지 못하고 뿜어내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내 아빠야? 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인데? 숨 막혀 죽겠어. 맨날 기름 냄새 풍기면서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제발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둬. 나도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 순간 빗물을 닦아주려 제게 뻗었던 오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혼냈을 오빠였지만 그날 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게 베인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고는 굳은 살 베인 거친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평생을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바치고 마지막 남은 저 하나만 바라보며 청춘을 갈아 넣은 오빠의 심장에 얼마나 깊고 잔인한 비수를 꽂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상 앞에 앉아 묵묵히 밥을 넘기려 애쓰던 오빠의 굽은 어깨가 유난히 더 작고 초라해 보였던 그 서늘한 밤. 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거대한 우주이자 아버지를 제 손으로 무너뜨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동생이었습니다. 그 모진 말을 가슴에 박아놓고도 저는 도망치듯 제 살 길만 찾으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덤프트럭 바퀴와 맞바꾼 피 같은 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평탄한 삶을 누리는 동안에도 오빠는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머리칼이 반백이 다 되도록 그 지독한 가난과 책임감이라는 굴레에서 단 하루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기계처럼 몸을 혹사하던 오빠가 결국 작업 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간 응급실. 다행히 수술은 마쳤으나 며칠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오빠를 중환자실에 남겨둔 채 입원 수속에 필요한 오빠의 신분증과 병원비 통장이라도 찾기 위해 오빠의 낡고 비좁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는 오빠의 땀 냄새와 짙은 기름 찌든 내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오빠의 짐을 정리하려 낡은 서랍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깊숙이 숨겨둔 빛바랜 양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수십 년 전 남몰래 모아둔 중학교 시절 전교 1등 성적표들과 낡은 일기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름 묻은 지문과 말라붙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종이 위에는 제가 몰랐던, 아니 철저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들이 화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 6 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내가 공사판으로 나가야 한다. 울면 안 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니까. 오늘 중학교 성적표를 받았지만 이젠 다 부질없다. 내 동생들은 책을 마음껏 읽게 해줄 것이다. 막둥이가 나보고 아빠냐고 소리를 쳤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번듯한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상자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가시 돋친 말에 심장이 찢겨나간 날조차 오빠는 저를 탓하는 대신 부족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16에 찬란했던 꿈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속에 자신을 가둬둔 것도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며 밟고 서 있던 이 눈부시고 평탄한 길은 오빠의 잃어버린 청춘과 6 식구의 짐을 짊어진 피눈물의 융단이었습니다. 나의 교만과 철없음이 나를 지켜주던 그 거대하고 불쌍한 우주를 기어이 무너뜨렸다는 뼈저린 자책감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사흘이라는 피 말리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오빠의 모습은 낯설도록 작고 앙상했습니다. 알아놓은 어머니와 우리 5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거대하고 든든했던 나의 우주는 쇳덩이 같은 덤프트럭과 가혹한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오빠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훈장처럼 굳은 살이 박이고 곳곳에 흉터가 남은 오빠의 크고 투박한 손을 제 두 뺨에 부비며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눈을 떠달라고. 아직 우리 남매들이 오빠에게 해야 할 말이,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오빠의 거칠고 투박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로 한참이나 낯선 병실. 천장을 응시하던 오빠는 눈물범벅이 된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오빠의 앙상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랑 우리 동생들 다 살려내느라 그 찬란했던 오빠 청춘 다 뺏어놓고 내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오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지난날의 교만과 잔인했던 제 모진 말들을 뼈저리게 사죄하는 제게 오빠는 힘겹게 쇳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 막둥이. 오빠는 괜찮다. 아비 없이 태어나서 남들한테 기 안 죽고 우리 식구들 다 이리 번듯하게 잘 살아주니 오빠는 그저 고맙고 자랑스럽다. 그거면 다 됐다. 생사를 오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오빠의 가슴 속에는 오로지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뿐이었습니다. 16의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되어 우리를 지켜냈던 오빠는 여전히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품어주는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빠의 투박한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아주 다정하게 토닥였고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있던 짙은 부채감은 비로소 피보다 진한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세월은 흘렀습니다. 오빠가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난 후 우리 가족은 도심을 벗어나 고즈넉한 정취가 묻어나는 시골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비치는 따스한 한옥 마당에 평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은은한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마당을 채웁니다.
저만치 툇마루 끝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 오빠의 머리칼은 어느새 눈이 내린 듯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예전처럼 큰 소리로 저를 부르거나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을 들어 제게 따뜻한 손짓을 건넬 뿐입니다. 16애 된 나이에 병든 어머니와 줄줄이 딸린 5남매를 위해 자신의 가장 찬란했던 청춘을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과 25톤 덤프트럭 바퀴 아래 기꺼이 던져 넣었던 사람. 뼈가 부서지고 손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들의 밥줄을 위해 단 하루도 쉴 수 없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흙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살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눈부시게 위대하고 따뜻했던 나의 큰오빠. 오빠의 그 처절하고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가족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빠의 잃어버린 청춘과 맞바꾼 이 값진 삶을 이제는 우리 남매들이 오빠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지켜내며 갚아가려 합니다. 나의 영원한 우주이자 훌륭한 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년 가장 덤프트럭 기사 큰오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 식구를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큰오빠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뭉클한 위로와 깊은 감동으로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클릭 한 번은 이렇게 진실하고 감동적인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목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